정소왕의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원년 올해에는 6.3 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좋아하는 게 야채 중에 당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제 팬클럽 이름이 당근 홍군이거든요. 아, 네, 원래 홍군이 붉은 뿌리근이 아니고 넓은 홍인데도 어려서부터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국민 2026년에 가장 쓰임새가 있는 그런 박홍군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박홍근 의원하고 저하고는 대학 시절 민주화 통일을 위한 학생운동 이후에 한 30년 넘게 그 선후배로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편하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오늘은 방송이니까 의원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선 최근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하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가 정치권에서 크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 하나하나가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나 이해훈 장관 후보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모두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박 의원이 그 강선우 의원 공천환급 문제 관련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직접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론에도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바로 옆자리입니다. 네. 현직 원내대표가 앉아 있고 아마 이제 전직 원내대표로서 현장에서 좀 조언을 구하기 위함인지 저를 바로 그 옆에 자리를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 전날 제가 다른 방송사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소위 출당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우리 당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탈당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 발언이 이제 기사화가 좀 되었고 그 이후 1월 1일 오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 기사를 좀 읽었고 그런 취지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한 것도 있었고요. 본인이 강선우 의원과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이후에 방송 출연할 때 질문이 있을 때마다 좀 그 전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원래 김경시 의원의 다주택자 문제로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당시 우리 당이 소위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매우 곤혹스러웠고 그래서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다만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 허용을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래 컷오프로까지 이제 예상했던 것인데 이게 좀 해소되었다. 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강선호 의원이 와서 소위 그 문제의 그 녹취 돈 이야기가 그때 오고 갔는데 본인은 그래서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그런 것을 아는 이상 자기는 그럼 공천에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돈은 바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서 확인해 보니 뭐 돈을 받은 바가 없다더라. 그때는 이제 자기 보좌관인가 사무장이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경 의원에게 본인이 확인했는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 통해서 확인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서울시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입장에서 이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심위원들에게 다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일파만파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봤고 자기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걸 직접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이미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단수로 그렇게 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공천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면은, 만약에 공천 심사의 기한이, 절차가 좀 남아 있었다라면 그거 좀 절차를 중지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더 살펴봤어야죠. 실제 전날은 울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다음에는 인제 주어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바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인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 살려 달라고 울면서 했던 그게 다 인제 공개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사실을 확인을 해 보니까 "공천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인제 그렇게 문제점을 확인을 했는데도 단수 공천을 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 의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아마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음. 이런 문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알려졌을 때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뭐 그건 그대로 일단은 뭐 이해를 좀 해야 될 대목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불찰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인제, 물론 강선우 의원이 직접 자기가 받았다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인가 보좌관이 뭐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더란가 이렇게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해 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전제하에 자기가 "안 이상 더 이상 공천을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상황은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연히 그걸 본인이 간사가 직접 강선우 의원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사무장인가요? 보좌관한테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날도 말씀처럼 강선우 의원이 뭐 확인해 보니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말로만 믿을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렇죠. 것처럼 확인을 해야죠. 좀 더 절차를 뒤로 미루더라도 음. 당의 시당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당에 비공개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좀 의심이, 의혹이 있는데 이건 좀 확인해야 되겠다. 전체 좀 밑줄 파장을 염려는 하되 최소한의 어떤 내부 이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돌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건너갔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보는 것이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의혹과 또 보좌진에 대한 갈등과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참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12 일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소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토부가 다 구성이 이제 완료되니까 아마 윤리심판원이 이제 그동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본인은 민주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지 않은 이상 자기가 정치할 이유가 없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탈당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윤리심판원이 신속하고 또 사실관계에 입각하면서도 또 이 민주당과 국민의 눈높이에 그런 맞는 판단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그걸 이제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최종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일 주일 정도의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저로서는 본인이 그런 명백한 의사를 밝힌 만큼 결국은 이제 당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인제 당에서 결정하는 그 내용을 지켜보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뭐 이제 일각에서는 '좀 더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이제 우리 당 소속의 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말과 행동, 그게 최근의 일이건 아니면 과거의 일이건 간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당의 어떤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일들이 연이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좀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개별 정치인들의 그런 이 문제가
사전에 다 확인될 수 있으면 당연히 검증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이 대두되고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 즉 내부의 온종주의하고 비타협적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태도가 중요하다 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것을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뭐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윤리 감찰에 착수하고 그래서 윤리 감찰 결과를 이 윤리 심판원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 바로 보고를 하게 해서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걸 처리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와 이 시스템이 분명하구나, 확고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갖추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혹시나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관리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더구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권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갖췄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주요 정책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무거운 역사적 책무감을 가지고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기 관리를 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해훈 기획위선처 장관 후보자의 그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 또 폭언, 그리고 또 영종도 2,000평 땅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박 의원이 그 MBC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그 철저한 청문 조사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사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눈높이, 두 번째는 대통령의 심정. 이 두 가지의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김병기, 강선우 등 우리 당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냐 맞지 않냐. 대통령의 심정, 즉 진짜 이 힘든 이 상황에서 국정을 물려받아 이어받아서 지금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계속 그런 당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또는 화가 나시고도 남는 상황인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도 대통령은 되게 선의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 보거든요. 중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학자 출신의 정치인, 재정과 경제 전문가를 씀으로써 본인의 인사가 코드나 진영에 갇혀 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든지 그 합당한 실력을 갖추면은 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었죠.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사였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내밀한 또는 그 개인적인 그런 일들, 과거의 일들이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우도 저는 대통령의 그런 인사 철학은 매우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배신자 낙인을 찍으면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었는데 문제는 본인과 둘러싼 이런 극언 또 막말 그리고 갑질 게다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뭐 또는 재산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당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편들지 않는다.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두 가지를 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란 계엄을 옹호했던 그 언행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전부터 방송 나가서 지명되고 나서 깜짝 놀랄 인사다. 의외다. 그러나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대통령도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아침 그 출근길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진짜 내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지를 물어봐야 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그렇죠. 즉 본인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늘 건전 재정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침체된 경제와 또 이 구조화된 이 저성장 구조를 산업 체계를 고려한다라면은 때로는 확장 재정을, 때로는 건전 긴축 재정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당연히 맞닿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저는 이제 파헤치고 이렇게 따지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터지니 저로서 매우 좀 당혹스럽고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제 아마 오늘 뭐 내일 중으로 여야 간사가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은 이제 물론 먼저 사퇴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면 19 일이나 20 일쯤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겠지만 철저하게 저희는 따져 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되냐.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자기들 국회의원 후보로 여러 번 그렇죠. 공천하고 또는 옛날 바른정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자기들이 당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줄 때는 제대로 이제 검증하지 못한 분인데, 이제 대통령이 보다 폭넓게 쓰려고 할 때 자기 당 안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저렇게 따져 물을 자격이 있나? 오히려 국민이나 언론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은 그걸 따져 물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아쉬움은 느껴지죠. 처음에 갑작스럽게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인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당혹감과 동시에 '왜 하필?' 저도 예. 처음에 그런 생각을 예. 가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인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 다소 보수 성향의 인사를 임명했던 케이스가 오광수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교육부총리, 요번이 세 번째인데, 이게 인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썼는데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지지자들이 인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신뢰를 갖고 있는 거는 여전히 사실이지만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의외였고 당혹스러웠으니까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왜 그랬을까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2달 동안 파견 나가서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그중에 이제 그걸 압축해서 123조 국정과제로 대통령께 2번 대면 보고도 드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조직 개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 정부조직 개편 팀장으로서 되게 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같이 했고, 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 소위 개수조정 소위원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같이 일을 해본 이해우 의원을 그러니까요. 발탁하길래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옛날에 뭐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에 대해서 경제학의 기본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비판 많이 네. 해오신 분이죠. 물론 이제 안에서 보면은 저랑 생각은, 우리 민주당과 입장은 다르지만은 이런 그 경제와 재정 정책에 대한 식견이 분명한 것은, 전문적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그립감이 있지 않습니까? 장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내부에 그런 매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진보 정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꼭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쓰는 거다를 국민들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 시각을 가진 기획예산처 장관일지라도 서로 또 각 부처하고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그런 어떤 환경은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 민주당 또는 우리 이쪽에 그 민주 진영 안에도 이혜원 후보자 이상의 그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될 걸로 기대를 했던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제 발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돼서 저희로서도 매우 좀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보자 이런 기류 아닙니까? 우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가 또 지금 이제 재경이 지금 이제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재경에서 인사청문회를 저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제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훨씬 더 배신자 프레임을 근간에 깔고 이런 이 개별적인 여러 가지 그 도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낙마시키라고 당연히 그렇게 나올 텐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이런 자격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튼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했던 그 결과가 어땠는지들을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워낙에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박 의원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면서 미리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던 걸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 대략 시기가 언제쯤이었는가요?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 당선 직전 그러니까 재작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알다시피 제가 2021년 도지사를 하시면서 대통령 도전하실 때 비서실장. 당시 삼선 국회의원 음. 중에 또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공개 지선을 하고 캠프를 같이 짜면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뛰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나서 좀 쉬고 계시다가 다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당대표 도전하셔 가지고 되셨잖아요. 윤석열의 그 모진 정치 탄압을 함께 맞서서 싸웠고 또 초기부터 그 무수한 실정과 무능, 폭정을 많이 견제해서 당시에 윤석열 국정 지지도가 50% 후반대에서 시작했는데 20%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함께 만들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신뢰관계가 깊고 호흡이 많이 맞았던 것인데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뵐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당대표 되기 전에 국회 본청 2 층에서 둘이 1 시간 한 30-40 분가량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 저도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도전해야 할 텐데 옛날보다는 이제는 당대표도 하셨고 또 당대표가 되실 거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전처럼 캠프를 짜서 도와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서울이 많이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미리 좀 뛰어들어서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잘 치르고 그걸 기반 삼아서 또 향후에 대권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때만 해도 대선이 먼저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당대표 직전이 두 번째 당선 직전입니다만 저에게는 하여튼 저에게는 이제 박 대표님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원내대표였으니까.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 맡으시면 제대로 잘 이끌어 가실 것 같다. 이런 이제 덕담성 격려도 좀 당시에는 해 주셨고 제가 그러면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좀 상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다시피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내란 계엄이 터졌고 거기서 재선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거기에 같이 싸워서 막아야 했던 상황이었고 또 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 직능을 총괄하는 그런 직능본부장으로서 특임 소통 단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직접 소통하면서 이제 대선을 치렀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보조직개편 팀장으로 또 파견 나가서 2달 일을 했는데 작년 8월 중순까지 그 일을 마치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초순에 이제 대통령께 두 번째 대면 보고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일도 곧 끝나가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서울시장 선거에 좀 뛰어들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서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어떤 이제 덕담 같은 현직 또 대통령이라 그때 네.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예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11월 말에 민주당 주자군 중에서 제일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마 선언하기 전날도 제가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는 당과 정부에는 주요 인사들에게는 내일 출마 선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순방을 마치고 오는 날이 제가 출마 선언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전에 기고를 하셔서 그래서 용산 집무실로 가시는 즈음에 제가 또 그동안 준비를 이렇게 해와서 이제 출마를 공식하고 오늘 오후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 말씀하기 공개하기 곤란한 네, 그건 이제 세 번째는 통화로 할 수는 없었고요. 음. 이제 알다시피 텔레그램으로 쭉 글을 음. 써서 보냈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네. 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맨 처음 정치적 인연을 맺은 거는 2021년 대선 후보 시기에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그때가 처음이었죠. 뭐 이미 정치인들은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박원순 전 시장하고 매우 막역한 사이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대선 준비를 총괄하는 이 집행 책임자 같은 역할을 제가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는 상황에 이제 박 시장께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로서도 너무나 그 상황이 좀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 간사 역할만 하겠다. 그때 뭐 여러 소위 주자군 쪽에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랑 움직이면 여러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공을 이제 드렸던 것인데 제가 그때만 해도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 간사 일도 너무 많다. 이 일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명의 요청이 있다가 이제 김영진 의원이 저에게 "아니 다른 시도지사는 만나면서 왜 경기도지사는 안 만나냐. 예산 때문에라도 만나야지." 그 말에 제가 뭐 반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진 의원하고 또 가까운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좋다. 예산 이야기만 합시다." 해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만나 가지고 예산 얘기 쪼금 하고 아마 그때 셋이 소주를 25 도짜리 7 병을 먹으면서 거의 통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2021년 2 월인가 국회 오시면서 여의도에서 둘이 점심 한번 먹자고 해서 좀 만났고요. 그해 5 월에 제가 우원식 전 국회의장하고 셋이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하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죠.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를 가장 과감하게 혁신하고 혁파할 주자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제가 평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띄면서 그때만 해도 당내 소수 그렇죠. 비주류였는데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후보를 함께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3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박 의원이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를 3선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 중에서도 제가 아마 처음으로 했죠. 물론 비공개로 먼저 돕고 있는 의원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공개 지선을 하면서 사실 좀 균형추가 많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는 되게 저에게 서운해했죠. 아까 인제 정치적인 이유, 공개적인 이유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전격적인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심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치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큰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 다가오는데 계속 그것을 마냥 비켜서 있을 수만 없다 생각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같이 시민운동을 해서 그분의 인품이나 역량을 잘 봐왔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 그전부터 그분하고 깊은 교감을 가져왔던 분이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 성남시장과 도지사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강점이 많구나.'라고 제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서로 이 주류적 시각이랄까요? 당내에서 그냥 그렇게 해오던 것과 달리 뭔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질서를 깨고 새롭게 그걸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주자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콘텐츠가 충분한 분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음. 이런 분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뭐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일을 할 때 그때 지역구가 성남이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성남 시민단체 대표를 맡으셨을 때였는데 그때 가깝게 뵐 때도 방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장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깨고 나가는 그런 과감함, 네.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죠. 네, 그런 것들이 성남시장, 경기도의사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의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에 대한 인사에 음. 대한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결핍, 경쟁, 보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힘든 삶의 여정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늘 풍족하지 않았어요. 음.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음. 관계도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를 채워주는 사람을 되게 선호합니다. 음. 또 자기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밑바닥에서 뚫고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고 어떤 식으로건 마음의 또 빚을 이렇게 좀 갚는, 챙기는 이런 의리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참으로 많다.' 오히려 제가 과거에는 우리 소위 86 그룹 음. 선배들한테 우원식 의장은 우리보다 연배가 위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음. 정말 칠하게 현장 다니면서 음. 저렇게 민생 챙기고 그러지 않느냐 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배들한테 저렇게 뭐 선배를 모시고 만드는 데 그런 틀에 갇히지 않고 음. 과감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음. 돌파하고 그것도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상처도 받지만 그걸 딛고 더 크게 또 성장하고 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정치의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음. 같거든요. 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은 부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야당 지도자 중에 뭐 이재명 대통령만큼 그렇게 이 탄압을 받고 또 그걸 과감하게 또 돌파해 나가고 이런 지도력을 보여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박홍근 의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처음으로 인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 의원이 인제 원내대표로서 인제 선발을 맞추면서 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특별한 에피소드라든가 뭐 기억이 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없나요? 대선 패배한 분이 바로 보궐선거에 나와도 되냐, 바로 당대표로 나와도 되냐 가지고 당내에서 엄청난 그랬죠. 예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음. 대선에 대한 이 평가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음. 묻기 위한 그런 흐름들도 당내에 있었죠. 음.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정무수석 하고 있는 우상호 그 당시 네. 그 비대위원장이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까지 지고 나니까 저만 남은 상황에서 제가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 음. 처지였습니다. 음. 당대표 직무대행도 제가 겸할 수 있었는데 잠깐 겸하면서 제가 '나는 직접 하지 않겠다. 음. 빠르게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음. 제가 지금 이럴 때는 당이 무엇보다 안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칫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져서는 안 되니 음.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는 각 의원들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노로 할까 하다가 제가 우상호 수석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 2 개월 가량의 시기이긴 하지만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랬죠. 음. 그때가 이제 또 막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공식 출범을 한 시기였고 음. 그래서 고비를 일단 잘 넘겼고요. 그리고 인제 당대표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음. 저는 당대표 되고 나서 뭐 대체로 저하고는 역할 분담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셔야 될 분이니 경쟁자가 지금 대통령인데 음. 지난 대선에서 음. 경쟁자가. 그런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 초기부터 직접적인 공격 비판을 하시면은 그러면 속 좁아 보일 겁니다. 음.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제 즉 음.
외교안보라든가 민생경제 관련된 이야기 이런 큰 이야기를 주로 대표께서는 하시고 원내대표는 원래는 협상하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데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둘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만 열면 제가 그때 아침마다 예, 주로 공격을 많이 하는 일을 도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분들이 평소에 되게 온화한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되더니 왜 저렇게 표독스러워졌냐, 독사 같다 이렇게 얘기한 분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최연소로 원내대표를 맡아서 최장수로 당시 맡았던 것인데 그때 이제 되게 신뢰관계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한테 많이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정 풀리지 않는 문제를 상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직접 수습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마무리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든든했고 고마웠죠.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인데 아마 당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낙연 전 총리와 대선 결선 과정에서 마지막에 의문의 10만 표가 서울 경선에서 드러나면서 이게 과반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상대 측에서 이낙연 측에서 결선 투표를 강하게 그랬죠. 요구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 이제 결국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이건 뭐 절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마무리는 지었는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글까지 본인이 다 써 놨다." 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치밀해 보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과감한 결단력, 음. 포용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음. 그런 걸 저한테 그때 그냥 넌지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음. 다른 분들은 아마 몰랐을 음. 일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하면서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하에 초기에 인사 문제나 법안이나 예산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대선에 졌고 저기는 정권 초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수석이라고 막으면은 발목 예, 잡기라고 예, 그랬다고. 밤성 없이 발목만 잡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갇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용산 이전, 관저공사, 그다음에 무인기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게 그때 때렸고 또 용산 그 이태원 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해서 제가 알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죠.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요구했다가 결국 수용 안 하니까 제가 탄핵 소추까지 그때 처음으로 해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을 제가 원내대표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그때 이 그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제가 올려 놓고 나왔습니다. 다음 원내대표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대표랑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척척 해냈던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던 정말 끈끈한 동지적인 관계.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얼마나 그때 네. 우리가 이제 힘들었습니까? 내부에 그렇죠. 이탈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설령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지 않았어도 또는 경선 캠프에 있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 후보였고 우리 당대표 아니냐 지켜달라고 읍수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제가 원내대표 때는 그걸 잘 우리가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원내대표 때 이제 그게 가결되면서 너무나 충격을 저희들도 받았던 것인데 그 있을 그랬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인제 참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그런 진한 동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인제 정원호 청장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략 한 10여 명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한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인제 본인의 마음이 실린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공개 칭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원호 청장을 인제 칭찬을 해 가지고 인제 그 지지율이 지금 수직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제 우리 박 의원이 대통령실에 직접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즉 단체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을 많이 해 봤고 또 행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시에 매니페스토의 평가라든가 이런 그 시정 구정 만족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높고 관리를 또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은호 구청장은 저에게는 뭐 사적으로는 이제 형 되시는데, 또 왜냐면 인연이 또 2010년도에 있잖아요. 예 2010년도에 그분은 성동구청장이, 저는 음. 충남구청장에 도전을 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아예 컷오프 돼 버렸고, 그분은 경선까지 갔는데 뭔가 좀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후보가 돼서 그때 구청장이 둘 다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알다시피 네, 국회 8대 1의 네. 경쟁을 뚫고 뭐 양정철 전 비서관, 김덕규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이변이었죠. 예 그 이변. 이변을 일으키면서 저는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분은 이제 2014년도에 다시 이제 구청장이 돼서 일을 해 오셨는데 일 잘하시고 사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워낙 뭐 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런 단체장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마침 이제 그런 높은 이 구정 평가도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한번 좀 띄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칭찬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은호 구청장이 만약에 시장에 도전이 뜻이 있다라면은 기초단체장 출신일지라도 한번 뭐 뛰어들 법한 그런 성과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인지도가 낮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 공개적으로 한번 좀 칭찬해 주면 본인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을 떠나서 오전 시장은 벌써 4번 시장을 했고 5번째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오히려 지금 지지도가 낮은 편인 거죠.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후보군들은 많은데, 외부에서 영입이나 차출을 안 할 거라면 우리 후보군들이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을 끌면서 뛸 수 있는,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공개적으로 구정 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한 것인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파장과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 한번 칭찬해 주지, 그건 대통령이 그전에도 일 잘한 장관들이라든가 그 고위직에 대해서도 공개 칭찬을 많이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환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심중이야 그럴 수는 있겠다. 그냥 정은호 구청장도 시장의 뜻이 있다라면 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이런 정도였을 텐데, 그날 아마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통령께 그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의중으로 그걸 올렸습니까?"를 물어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대화를 나눈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특정 어떤 정치인, 특정 그 후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대통령 아니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그렇게 이제 파장이 클 줄은 모르고 그냥 공개 칭찬을 구정 잘한다고,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그렇죠. 이제 우리 정은호 청장이 음. 가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인지도와 호감도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인위적으로 부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서 본인이 그걸 잘 뚫고 나가기를 저도 이제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저도 인간적으로 좀 부럽기도 했지만은, 나도 그러면 옛날처럼 비공개로 날 칭찬하지 말고 좀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러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건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즘 표현을 쓰냐면요. 정원호 구청장도 칭찬을 했고, 또 혹시 정원호 구청장도 운동장, 이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면, 그게 정원호 구청장만이 아니라 정원호 구청장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심중에 만약에 그 도에 운동장에 뛰어놀기를 꼭 좀 거기 함께 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군에는 박홍근도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후보군들이 특정인보다는 좀 들어와서 함께 좀 주목을 끌면서 좀 선거에서 뭐 잘 치러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선거법상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못하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제 또 정원호 청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의외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네. 그 과거를 떠나서 이제 실제 보여준 그 역량, 네. 예 이런 능력을 보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 평가를 뭐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알다시피 구청장의 업무와 광역단체장의 업무는, 특히 서울시장의 그 이 업무는 사뭇 다르거든요. 네. 작은 정부입니다. 음. 음. 그리고
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일이 무척이나 많거든요. 예.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협조 그리고 예산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서울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능수능란하게 풀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들도 검증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은 좀 더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당 내부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아직 경선 일정이 안 잡혔죠. 오늘까지가 이제 광역단체장들 음. 그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신청 기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그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가 가동되면서 우선 심사를 하게 될 테고요. 2월 3일이 예비 후보 등록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3일. 예, 그 시작점.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당의 그 직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분들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뛰지 않겠습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가 본격적인 그 후보 선출의 경선 기간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5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도 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호 투표제 도입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기존의 이제 단순 다표제, 다수 득표제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잖아요. 좀 복잡한 내용이 될 텐데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이 간단하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울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분명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쪽은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 정도예요. 근데 오세훈은 이미 하락세입니다. 더 올라갈 일이 없어요. 단순히 한강버스 같은 여러 문제 많은 시정뿐만 아니라 벌써 4번 했는데 해놓은 것도 없이 5번째 도전하는 피로감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밥그릇 뺏어가지고 중도의 시장직을 내려놨던 사람인데 또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령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두 번째 그런 초유의 상태가 발생할 걸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악한 나경원 의원이 그걸 내다보고 원래 명태균 지난번 여론조사만 안 했으면 내가 차지할 기회였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와신 상담 기다려보다가 이제는 그걸 깨어차려고 이번에 내가 대갚아 줄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적개심 불태우면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대3 경선 룰까지 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데 크게 변화 없이 뭐 둘 중에 한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두터운 후보층들을 가지고 역동적 경선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주자가 저는 많이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충분하게 각 개인의 도덕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역량까지 검증을 공개적으로 받는 장을 많이 만들자. 가령 공개 면접 인터뷰,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또는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권역과 서울 전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 정책 토론회도 좀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비 경선을 통해서 예비 경선은 지금 고려당원 100%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4명이나 5명으로 압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본경선을 거치면서는 이제 TV 토론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종 그 과정에서 단순 그 1표제로 하면은 그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1등. 그런데 그 사람이 50%를 못 얻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이 시간과 이 비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면 자기가 가장 선호한 사람 1번, 두 번째 선호하는 사람 2번, 세 번째 선호하는 사람 3번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 가지 않고 결국은 이 3번 투표했던 사람의 표를 2번에다 얹혀 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얹혀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합산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A 후보만 나는 마음에 들어. 나머지는 다 싫어. 이렇지 않죠. A 후보가 가장 좋고 그런데 B 후보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마음을 가장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검토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제 1월 5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45.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다, 당 지지율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5.5%. 그러니까 12월 말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거나 소폭 하락한 상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군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워낙 그 오랜 기간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올해 지방선거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두 가지 중심 기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지난 대선 때 해초를 들었는데 거기에 아파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말로만 그냥 오늘에서야 사과하는 시늉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빠뜨렸던 거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정책 심판으로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참으로 어려운 이 안팎의 상황에서도 정말 개인기를 10분 발휘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외교안보 민생경제의 성과를 더 내달라고 하는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지방선거는 이 두 가지가 전국적으로 관통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가미되는 게 그 지역의 특색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성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자질 역량, 이게 이제 거기에 변수, 거기에 가미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도 현재까지 이 당 여론조사나 국정 운영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밀리지 않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관통될 거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우리가 정교하게 잘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코스피 이제 5천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그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방문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만큼만 당이 좀 따라가 주고 후보가 따라가 주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익이 더 남는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고요. 올해 지방선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우리 이제 박홍근 의원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박홍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이 오랜 인연과 그로 인해서 쌓인 이 동지의 신뢰, 이런 게 밑바탕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믿고 맡겨 주셔서 또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고 또 확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걸 실제 좀 설계해 본 그런 풍부한 경험, 이런 게 저로서는 강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다른 그 어떤 후보도 해 보지 못한 경험이니까요.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의 비서실장하고 후보의 사이, 그다음에 대통령일 때 국정기획분과장,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팀워크를 맞춰 봤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서 또 당에서는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했잖아요. 그게 또 특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나 정책에도 밝지만 현장을 누비면서 극한적인 갈등도 조정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게 과거에 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라든가, 또는 고공농성을 400일, 500일 하고 있는 복수의 그런 이 고공농성장을 직접 제가 중재해 가지고 해결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컸던 카드 수수료를 대폭 완화시키는 그런 조정을 이끌었다든가, 이런 이제 성과들이 있고, 국회에서도 청년 문제하고 동물 복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서 제가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청년 기본법도 만들고,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식용 금지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무 개정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누비면서 약자를 대변하고 갈등을 조절해서 실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본 그 경험들이 풍부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는 체인지 메이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끝으로는 서울 시민은 또 한편에서는 역대 보면 박원순, 조순도 그랬고요. 오세훈, 이명박도 그렇고 너무나 정책 색깔이 강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안정감, 유능함에다가 품격을 두루 갖추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도 보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그런 안정감, 품격, 유능함을 동시에 시장의 자격으로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점잖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할 말은 다 합니다마는 일을 똑부러지게 또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자질 음. 그런 점에서 좀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방금 그런 얘기했던 것을 주로 제 어떤 슬로건이자 키워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잘 활용이 돼서 네. 예. 그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는 따로 뭐 정한 게 있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시민 없는 시정을 끝장내고 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세훈 시정이 조선시대 한성 판윤 이래 가장 오래 서울 행정을 최고로 책임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시장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시민의 머리에 남는 성과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음. 오로지 이미지 관리하고 혈세 펑펑 써가면서 전시행정하기에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삼선 시장으로 보궐선거로 복귀했던 2021 년도 3 월부터 작년 10 월까지 쌓인 빚이 7.9 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25조 채무가 서울에 있거든요. 도시는 내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불균형이 이만저만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걸 3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을 서울이 안고 있는 구조적 3 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오로지 사법적 리스크 막아내고 이미지 관리하고 다음 대권 가기 위한 가교로만 서울시장직을 생각하니 시민의 삶이 어디 안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의 삶에다 둬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서울의 생활에 그 무게, 짓눌린 무게를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선거전을 좀 치러야 된다 해서 제가 주거 정책도 부담 가능한 주거,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도 서울 5분 컷, 5분 안에 지하철역이나 거점, 환승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관성버스 등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공공자전거 따르기 무료화 임기 내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임기 내 무료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대안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인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됐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가장 여론조사상 앞서가고 네. 있는데 역전시킬 전략이 뭐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는 거의 뭐 매일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상황인데 끝나고 나서 제가 벌써 2년 한 8-9 개월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새로운 이슈와 인물이 등장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저로서는 좀 음. 어 흔쾌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평소 저답지 않는 선거 캠페인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음. 박홍근의 진정성, 진심, 박홍근의 실력, 유능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생각하지 갑자기 뭐 남의 옷을 빌려서 입는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면 박홍근다운 게 뭐냐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의 심정을 제대로 읽고 음. 그래서 국정과 당이 또는 서울시가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는지를 가장 잘 얘기를 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음. 그런 주자. 음. 이런 어떤 것을 우리 지지자들에게 잘 알려내야겠다. 그런 스토리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 생각을 좀 더 갖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그래도 사선 국회의원을 서울에서 하면서 이런 이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망은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를 되게 아끼는 분들이 좀 꽤 많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원들이 예비 경선 1차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하고 접촉을 좀 많이 넓혀야겠다. 만나 보면 되게 호감을 많이 표출해 주십니다 실제로. 음. 박홍근의 그런 강점을 잘 살리면 인제 오히려 박홍근 의원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 내면은 저는 그 이후에 이제 2 월과 3월 경선을 거치면은 훨씬 더 많은 힘이 붙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서울시장을 맡고 싶고 제대로 일해 보고 싶고 잘할 자신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이런 저의 절박한 진심, 그리고 그동안 당의 주요직을 맡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문제를 거뜬히 해왔던 제 실력을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뛸 것입니다. 이상 장시간 여러 정치 현안들과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홍근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